오늘은 이제 별의 탄생 쪽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빅뱅 이후에 우주에 지금 별이 없다고 쳤을 때, 아무것도 없다 쳤을 때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랑 헬륨이겠죠? 그 수소와 헬륨만 딱 생성된 그때입니다. 보통 이제 별은 빅뱅 후에 약 4에서 7억 년 정도 후부터 최초의 별이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좀 시작하냐면 이 성간물질이라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주에 떠도는 가스나 티끌 같은 거를 성간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기에 성간물질은 주성분이 뭐겠어요? 당연히 수소와 헬륨, 이거 두 개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것밖에 없잖아, 생성된 게. 그렇지? 그럼 이 성간물질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주 배경복사가 모든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좀 균일한데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균형이 딱 맞잖아? 우리가 이런 거 있어. 가운데서 이렇게 점 같은 거 매달아 놓고, 줄 매달아 놓고, 이 네 명이 똑같은 힘으로 이걸 잡아당긴다 해봅시다. 똑같은 힘이 한 지오체도 없이 완전 똑같은 힘이면은 이거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균일했으면은 별도 생성될 수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균일한데 약간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도 얘가 살짝 힘 풀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미세한 불균형으로부터 별이 생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서로 이제 중력을 받는 거지. 사실 여기서도 얘네들이 중력이란 거를 받기 때문에 좀 수축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미세한 균형으로 불균형이 있으니까 뭉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맞지? 불균일이 있어야 뭉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뭉치다 보면은 뭉쳐서 좀 성간물질이 뭉쳐서 구름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중3 때도 나오는 거죠. 성운이라는 친구가 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스가 모여서 엄청 큰 구름처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구름의 크기는 엄청 커요. 우리 태양계보다 더 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주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성운들이 막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성운 중에서도 뭐 성운 A, 성운 B, 성운 C가 있다 해봅시다. 우주 곳곳에 이렇게 막 성운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근데 모든 성운이 다 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별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어요. 그럼 보시면 뭉쳐있는데 좀 밀도가 별로야. 그리고 얘는 밀도가 커요. 그리고 얘도 밀도가 커. 그 다음에 얘는 온도가 높고요. 이 친구도 온도가 높고 얘는 온도가 낮아. 이렇게 조건이 각각 다를 텐데 이 중에서도 얘만 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거든요. 일단은 별이 생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밀도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이게 뭉치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중력은 어떻게 계산하더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계산하잖아. 맞지? 그래서 질량이, 그럼 밀도가 큰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밀도식이 뭐였죠?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밀도가 크면은 질량이 커요. 그치? 그럼 질량이 크면은 중력도 커진단 말이야. 그럼 중력이 크니까 잘 뭉치나 중력이 클수록 당연히
잘 뭉치겠죠? 일단 이 가스들이 뭉치면서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온도 조건은 왜 필요한 거냐면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은 이 입자들이 활발해. 그죠? 얘네들이 활발하면 안 뭉쳐져요. 막 다 도망가. 이제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성운들 중에서도 밀도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서 온도가 낮은 애들, 얘네들이 별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별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면은 얘는 이제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은 더 세질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중력이 엄청 세니까 지 혼자 주변에 있는 거 다 끌어당기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운이 뭉치다가 결국에는 덩어리처럼 되는데 이때 이 친구를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그 원시별 같은 경우도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자, 중력 수축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계속 뭉치다 보면 이제 계속 얘가 이렇게 작아진다는 뜻이겠죠? 얘가 이렇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되더라? 뭉칠수록 커지겠죠?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기에 빅뱅에서 밀도가 작아지고 온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거꾸로 밀도가 올라가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중력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어땠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세 종류.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 거의 웬만하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 36도 정도 돼도 적외선이 몸에서 나와요.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값이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커진단 말이야. 얘가 계속 작아지면서 밀도 올라가고 온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에너지 값이 적외선을 넘어가지고 가시광선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로 결국에는 빛을 방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쭈그러들다가 스스로 빛을 내는 단계를 원시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원시별의 그 에너지 방출 원인,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빛을 방출한다. 이렇게 특징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 이후에도 계속 뭉치기 시작하면서 계속 밀도 올라가고 계속 뜨거워지겠지? 맞죠? 그럼 계속 뜨거워지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위에다 그릴게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약 1000만 켈빈보다 높아질 때가 오겠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치는 꼭 암기해 줘야 되는데, 이 수치가 뭐 하는 거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위한 조건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핵융합은 왜 조건이 필요한 거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수소 핵융합이 뭐냐? 우리 수소 원자핵 4개 있죠? 이 4개가 합쳐져 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되면은 수소 핵이 합쳐져서 헬륨이 된 거잖아.
그치? 이런 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온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중성이야? 플러스죠, 플러스? 그치? 근데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우죠? 플러스끼리 가까이 가면 서로 멀어지려고 해요? 아니면 오히려 붙으려고 해요? 멀어지려고 하잖아. 청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청력이 생각보다 엄청 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벌어지려고 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서로 나 떨어지겠다 하고 받는 청력보다 더 세게 눌러줘야 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수소끼리 붙이려면 1000만 켈빈 정도만 넘으면 붙이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온도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숫자로 좀 써보면은 수소 원자핵은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거 4개가 들어가서 헬륨이 돼요. 그럼 가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소 원자핵이란 건 양성자 1개랑 똑같잖아. 양성자 4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되는 거잖아요. 양성자가 2개 줄고 중성자가 2개 생겼잖아. 사실 그 과정은 좀 고1 과정에서 생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빅뱅 초반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수 있고 중성자도 양성자로 바뀔 수 있잖아. 맞지? 그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결론만 보여준 겁니다. 중간에 그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핵융합 반응하면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많은 양의 에너지가 같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가 공짜로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결과를 얻으려면은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는 뭘 주냐면 질량을 줘요. 질량을 소모해서 에너지를 생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질량을 어떻게 소모하는데 그 원자 핵들이 살짝씩 살을 좀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4개가 있잖아. 이 4개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그만해지는 거야. 크기가 살짝살짝 줄어드는 겁니다. 맞지? 이런 거를 이제 질량이 소모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소모된 질량 어디 갔는데 에너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게 원인이 뭐냐 물어보면은 핵융합하면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조그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똑같아. 양성자, 중성자를 합쳐서 핵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핵자의 개수는 똑같이 4개, 4개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각각 살이 조금씩 빠진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하나에 3kg였다 치면은 총 12kg잖아. 그치? 근데 합쳐지고 나면, 합쳐져도 그대로이려면 똑같이 12kg여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약 10kg 정도. 2kg가 사라졌잖아. 그 2kg 어디 갔어요? 에너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근데 그 색칠한 거 2개는 색칠 안 된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요? 이거 그냥 제가 양성자, 중성자. 아니지. 색칠 안 한 거를 양성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따로 있는 거죠? 이거요? 얘네들 다 양성자. 양성자 2개 어디 가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원래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지? 근데 이거 복습할 때도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되더라, 방출해야 되더라?
빅뱅 초기에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 누가 더 무겁다 했었죠? 둘 중에? 그냥 중성자가 살짝 더 무거워요? 맞지? 그러면은 이거는 질량을 생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랑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려면 질량을 소모하면 되고, 질량을 만들려면 에너지를 소모하면 됩니다. 얘는 살짝 등치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흡수해서 변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때 변할 때도 여기서 사실은 이 전자라고 해서 이런 거를 양전자라고 부르거든요. 전자긴 한데 플러스인 전자가 있어요. 우주에. 그런 거를 반입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기에 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양성자 두 개는 이 과정을 거쳐서 중성자가 되고 그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일 거 아니야? 그게 합쳐져서 얘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근데 그게 고1 과정에는 교과서에 안 써 있어서 이렇게 생략본만, 결과만 이렇게 뚝 써놓은 거야. 됐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부딪혀서 합쳐지는 과정에서 다 같이 덩치가 조금씩 작아지는데 그 작아진 질량이 에너지화 되는 거지. 맞죠?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은 온도가 높아져서 이 조건을 맞추면 이 원시별 안에서 여기 내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을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에너지가 원래 나오던 에너지랑 두 종류의 에너지가 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나오고 있던 중력 수축 에너지, 뜨거우니까 빛 나는 건 계속 나겠죠? 이게 더 뜨거운데 사실은. 그치? 여기에 추가로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가 같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지. 맞죠? 우리는 이 단계부터 행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별이라고 안 부르고 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별. 그렇지? 그러니까 핵융합으로 빛을 내는 친구들을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얘를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원시별과 주계열성을 구분하는 기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핵융합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 되는 거지. 주계열성.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태양계에서 우리 태양계에 존재하는 태양이 현재 주계열성 단계에 머무르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태양 내부 우리가 햇빛을 받잖아. 우리가 아침에 보이는 해 중심에서는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이것도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 우주 전체의 수소 헬륨 양이 3대1이잖아요. 그 우주 전체로 보면 이 태양 하나쯤은 진짜 요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변한다고 우주 전체의 질량비가 바뀌진 않는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계열성 태양이고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태양 보면은 너무 크다. 이제 날마다 보는 태양 혹시 크기가 바뀌나요? 크기가 일정하잖아. 왜 일정한 걸까? 우리가 지금 중력은 무조건 받는 거잖아. 그럼 작아지려고 하는 중력 수축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보는 태양은 크기가 작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핵융합을 하면 안에서 막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면서 내부에 압력이 걸려요. 그치? 우리가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내부 압력이 더 크다고 쳐봐요. 중력이랑 이 두 개를 비교했는데 만약에 내부 압력이 크면은 얘네들이 이제 밖으로 퍼지면 얘네들이 커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부 압력 때문에. 얘가 더 크면 태양이 커져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중력이 더 크면 안에서 쪼그라들려고 하는 힘이 더 세면은 태양이 작아져야 되잖아. 근데 실제 태양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힘이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태양 보고 결론을 이렇게 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힘의 평형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도 한번 봐봐. 줄다리기 A반이랑 B반이랑 줄다리기 한다고 쳐봐요. A반, B반 힘이 비슷해. 그럼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관중 입장에서는 줄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힘이 똑같으니까. 그런 상태를 힘의 평형이라 하는 겁니다. 태양 크기가 일정한 거 보고 나타내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성만의 특징은 뭐냐면 별은 인생의 약 90%를 그러니까 인생의 90%를 주기율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별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은 전체 과정의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현재 우리 태양, 현재 우리 태양은 50억 년 정도 됐거든요. 나이가. (50억 년) 전체 수명은 우리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 정도 산 거지. 그래서 50억 년 뒤면은 태양계가 없어지겠죠, 아무래도.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사실 이제 주기율성 이후에는 좀 어떻게 별이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볼게. 그럼 우리가 주기율성 안에서 너무 크다. 주기율성 내부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내부가 100% 헬륨이 되지 않겠어? 재료를 다 쓰겠죠. 그치? 중심부에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100% 다 변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렇게 수소 핵융합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소 핵융합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부 압력이 없어지겠죠? 이거는 핵융합 해야 발생되는 힘인데 핵융합이 끝나면 핵융합 안 하면 내부에서 내부 압력이 없겠지. 맞죠? 그럼 이때부터는 다시 무슨 힘만 존재하는 거야? 중력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심부가 다시 중력 수축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작아지면 또 어떻게 돼? 밀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밀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다시 올라가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중심부 온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겉에 있는 애들은 이 겉에는 보통 뭐겠어? 현재 이 겉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수소겠죠? 지금 어차피 원소라는 게 수소랑 헬륨밖에 없는데 그럼 이 겉에 감싸고 있는 수소 입장에서는 중심부가 뜨거워지니까 얘네들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맞지? 뜨거워지니까 그러면은 이 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 중심 말고 이제 겉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가운데가 저기 밑에가 뜨거우니까 얘네들이 활발해지겠죠. 아무래도 수소들은 기본적으로 기체니까. 맞지? 그래서 이 표면 쪽, 외부 쪽은 팽창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심부는 수축하고 중심부는 좀 작아지고요. 바깥쪽은 커지게 되는 거야. 맞아. 중심은 수축하고 바깥은 커진다. 그러면은 바깥의 온도는 어떻게 팽창하고 나면은 이 표면 쪽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표면 온도는 밀도를 또 생각해 보세요. 밀도가 높아야 뜨거운 겁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가 커졌잖아. 맞죠? 그럼 밀도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온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중심이랑 이 겉에 껍데기 쪽은 반대니까 이걸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 쪽 온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중3에 나오는 건데 이거 기억하시나 몰라? 근데 이것도 다 설명했던 거죠? 가시광선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온도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잖아. 맞지? 온도가 제일 높은 색깔이 무슨 색이었죠?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크고요. 빨강색 쪽은 에너지가 작단 말이야. 그럼 여기 겉에 쪽은 온도가 떨어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표면 쪽 온도가 떨어지니까 표면의 색깔이 빨강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강 색깔 별 해서 적색 거성 이렇게 부르는 거지. 맞지? 참고로 원래 태양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정도 되는 온도였는데 커지면서 온도가 작아지니까 빨강색으로 떨어진 거지. 이해돼요?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 거지. 그러면은 중심부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 맞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뭐 하냐면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지? 그러니까 그 다음 번호 있잖아. 수소는 1번이고 헬륨이 2번이니까 1번에서 2번, 그 다음에는 2번에서 그 다음 걸로, 그럼 그 다음에는 6번에서 12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헬륨 핵융합 조건은 1억 켈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거 만들 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야. 맞지? 그럼 앞으로 기본적으로 주계열성 이후에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된다고, 반복을 하시면 돼요. 봐봐. 지금 제가 여기에 표기한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별은 기본적으로 핵융합을 해. 핵융합이 끝났어. 중심부는 수축을 하고 겉에는 커져. 중심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다음 단계 핵융합을 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핵융합이 끝나? 그럼 중심부는 또 작아져. 그 온도가 또 올라가겠죠? 그럼 또 그 다음 단계 핵융합을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해되죠?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량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 정도 되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은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주계열성이 끝나고요. 아까 말했듯이 중심부 수축하고
겉에는 커지면서 이렇게 커진 상태인데 이때 이 별의 색깔은 노란색에서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맞지? 근데 부피가 커졌으니까 태양보다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름을 빨간색인데 엄청 큰 별이다 해서 적색거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내부에서 이제 뭐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온도 1억 켈빈 이상,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맞춰지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헬륨 3개가요 탄소 하나가 되는 거야. 이때 마찬가지로 질량 결손, 얘네들 덩어리가 작아지면서 에너지를 뿜는 겁니다. 이거를 헬륨 핵융합이라고 해요.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항상 재료가 기준이야. 재료. 헬륨이 재료잖아요. 그럼 헬륨 핵융합이야. 수소가 재료면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건 수소가 재료잖아. 그럼 그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인 거야. 재료를 가지고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내부에서는 헬륨이 탄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그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적색거성 단면을 좀 그려보면은 가운데가 탄소가 되겠죠? 헬륨이 탄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주변에는 여기 온도가, 주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잖아요. 중심이. 그럼 중심이 1억이면 그 주변부는 아무리 못해도 1000만은 넘지 않겠어?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니까 단계별로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거야. 가장 최중심부에서는 헬륨이 탄소가 될 거고요. 이거에 필요한 온도 조건은 1억 이상. 근데 그 주변은 1000만보다는 높겠죠. 그러면은 이 주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겁니다. 이 중심에서 겉으로 나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가장 겉에는 헬륨이 되는 거지. 어쨌든 이 적색거성 내부를 뜯어보면은 이런 과정을 층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결국에 이 핵융합이 다 끝나겠죠? 그래서 적색거성이 다 끝났을 때 최종 단면을 보면은 가장 중심부에 탄소 핵이 생성이 되고요. 그 겉에는 헬륨, 가장 겉에는 수소, 이렇게 단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 반복하는 거라고요. 이제 탄소가 쭈그러들면서 온도를 다시 올려서 다음 단계를 하고 싶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질량이 크지 않아서, 질량이 크지 않다. 그러면 중력이 작다는 거죠. 애초에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뭉치고 싶은데 질량이 부족한 거예요. 뭉칠 애가 없어. 다 뭉쳤는데 더 뭉치고 싶은데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온도를 더 못 올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도를 더 못 올리니까 이 다음 단계 핵융합을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질량이 모자라서요. 반복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왜? 양이 모자라서. 됐지? 이렇게 해서 적색거성이 완료되고요. 그럼 이제 핵융합을 못하잖아. 그럼 얘네가 막 뭉치다가 결국에는 흩뿌려집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탄소 핵까지 딱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수소 헬륨은 기본적으로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막 흩뿌려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 주변에 흩뿌려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여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이 탄소 덩어리, 이거를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백색 외성을 감싸고 있는 이 가스 덩어리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태양 정도 되는 친구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량 자체가 태양보다 훨씬 큰 친구들. 맞지? 엄청 큰, 거의 10배 이상 큰 겁니다. 태양보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율성을 거치면 마찬가지로 내부에 수소가 다 고갈이 되면 온도를 올리겠죠? 이때 온도를 올릴 건데 질량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뭉칠 때도 팍팍 뭉쳐서 온도가 확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색 거성보다 훨씬 큰 별이 됩니다. 양 자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크다 해서 이름을 초거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초거성 단계에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아, 수소 끝났어? 온도 올려. 그럼 다음 단계 하고 다음 단계 다 끝나면 또 뭉쳐서 온도 올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단면 과정을 좀 봐주시면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봅시다. 순차적으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심부는 철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겉으로 이제 원자번호 작은 순서대로 뭐 규소, 산소, 탄소 헬륨, 수소 요 순서대로 쭉쭉쭉 갑니다. 중심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질량도 많은데 왜 여기서 끝났나요? 우리가 원자들이 그 높은 궤도에 있는 애들은 전자가 이제 높은 궤도에 있었으면 불안정해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맞지? 모든 원소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 철이요. 모든 원소를 통틀어서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 철이거든요.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게 얘야. 그럼 얘가 되잖아? 그럼 이미 안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더 변하면 스스로 불안정하게 되는 거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아, 나 이제 안정하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거성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철을, 중심부에서 철을 생성하고 이 핵융합은 마무리를 좀 짓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안정적이어서요. 괜찮지? 그리고 이 순서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그냥 중심에서 작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책에 따라 조금 달라서 여기에 막 네온 껴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단은 그냥 외우진 말고 중심으로 갈수록 깊어지는구나, 번호가 올라가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시험 임박했을 때 교과서랑 프린트에 맞춰서 알려줄 테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를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심으로 갈수록 번호가 높아진다. 그리고 철이 몇 번인지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26번입니다. 26번. 알겠지? 26번.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초거성이 끝났잖아. 그럼 핵융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중력 수축만 하겠죠? 그럼 이제 중력 수축만 하다가 온도가 막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별이 터져버립니다. 쭈그러들다가 폭파하는 거야. 이제 풍선처럼 풍선 누르면 터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밖으로 퍼지려는 힘이 없으니까 작아지려고만 할 거 아니야. 계속 작아지다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별이 터져버린단 말이야. 그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기체니까. 이제 별이 이렇게 터져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때 이 정도 크기의 별이 한 번에 터지는 거면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때 철이 안정해서 핵융합 안 하려고 했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강제적으로 핵융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강제로 바뀐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폭발해서 이제 흩뿌려졌어요. 그럼 그 폭발에 잔해가 남을 텐데, 이 잔해가 이제 보통 두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질량이 좀 크긴 한데, 막 많이 크진 않은 10배 정도 큰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가운데 핵을 남기는데, 이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핵이다 해서 중성자별이라고 부릅니다. 폭발하고 중성자만 남은 거야. 그치? 그 밑에는, 이거는 이제 질량이, 이제 별도 질량 따라 다 다르잖아. 질량이 컸는데, 진짜 너무 큰 거. 진짜 엄청 큰 초고성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엄청 큰 초고성은 결국에는 블랙홀로 이제 일생을 좀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나 둘 다 최종 결론은 뭐냐면, 얘가 이제 백색외성 돼서 행성상 성운을 뿌리죠? 여기도 초신성 폭발하면서 여기 만들어져 있던 원소들을 주변으로 뿌리는 거잖아. 그럼 그 주변에 뿌려질 원소들은 이제 새로운 별 생성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그 행성 성분을 보면은 주변에서 어느 사건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지구를 기준으로 들어보면 지구에는 산소도 있고 규소도 있고 이렇잖아. 그러면은 지구는 생성 당시에 주변에서 초고성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초고성이 끝나고 다양한 원소를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지구에 철도 있고 있잖아. 주변에 지구에 철이 있으니까 옛날에 지구 생성 당시에 얼마 전에 주변에 초신성 폭발이 있어서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런 원소들이 섞여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에 철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소의 기원이 사실 이 별의 탄생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의 주 구성 성분. 보통 사람의 주요 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 4개가 가장 많거든요? 이거 어디가 기원이야?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기원이 어디예요? 지금 보면은 탄소 섞여 있고 산소도 있잖아. 얘네들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겠구나. 이렇게. 여기 기원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수소는 별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빅뱅 초기에서 만들어진 수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을 각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땅을 파는데 금을 캤어. 그 금은 어디서 온 거죠? 금은 철보다 원자 번호가 높거든요. 그래서 금은 초신성 폭발 당시에 왔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시간 나면 한번 해봐. 21번부터 우리가 20번까지 외웠을 거 아니에요? 21번부터 쭉 써보면은 스칸듐, 티타늄, 바나듐, 크로듐, 망가니즈, 철이거든요? 사실 이거 빼면은 20번까지 이미 알고 있고 여기에 5개만 더 외워주면은 나머지는 다 초신성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것도 사실 다 아는 거 아니야? 처음 보는 거 요거랑 요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알죠? 티타늄, 이거는 크로듐, 이게 망가니즈잖아.
여기 추가로 그냥 스칸줌, 스칸줌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바나즘인데 이런 건 어차피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제외한 거 우리가 앞에서 중학교 때 열심히 해왔던 20번까지 알고 이거 두 개만 더 추가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나머지는 전부 다 초신성이다. 이렇게 알겠죠? 궁금한 거 있나요? 괜찮지?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 여기서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막 메인 내용은 아닌데 일단 참고로만 한번 알아두세요. 지금 겉에는 표면 온도는 중심부 온도 올라가고 표면 온도는 떨어지잖아. 그럼 밝기는 어떻게 될까? 별의 밝기. 주계열성이 밝을까요? 적색 거성이 밝을까요? 밝기는 적색 거성이 더 밝아.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뜨거울수록 더 강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표면 온도에 비례하는 거 맞거든요? 밝기는 표면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럼 표면 온도는 떨어진다며. 그죠? 태양은 노란색이고 적색 거성 빨간색이면 표면 온도는 감소하는 거잖아. 근데 밝기는 표면 온도에만 비례하는 게 아니고 이 표면적에도 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표면적이 넓을수록 밝기가 많아지는 건데 온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부피가 훨씬 많이 커지니까 전체 밝기는 결과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일단 참고로만. 그 다음에 수명까지만, 수명도 좀 얘기해보면 질량이 커, 그리고 질량이 작아. 그러면은 별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요. 이거 오래 못 살아요. 반면에 질량이 좀 작은 친구들이 수명이 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거야. 오히려 이제 초고성 같은 애들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쓰는 거야, 재료를. 그지? 근데 질량이 좀 작은 우리 태양 같은 애들은 양이 몇 개 없으니까 좀 아껴 쓰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명과 질량은 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수명이 100억 년이라고 했잖아. 그게 좀 긴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등치 큰 애들은 좀 짧고 굵게 사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현재 태양 나이가 50억 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전에 생성이 됐겠죠? 근데 이제 초신성 근처입니다. 초신성 잔해 근처에서 태양계 서운이라는 친구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니까 이름을 그냥 태양계 서운이라고 부른 거예요. 맞지? 근데 우리가 초신성 근처인지는 초신성이 일어났던 곳 근처인지는 어떻게 알았니? 하면은 우리 지구에 금이 발견이 되니까 초신성 근처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태양계 서운이라고 다른 여타 서운들처럼 똑같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이제 온도를 높여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회전을 좀 하면서 수축할 때 회전을 좀 동반했어요. 회전을 하는 거는 우리가 균형이 좀 안 맞으면 돌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도 그렇잖아. 가다가 이제 좀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은 차가 돌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운 중에는 얘처럼 이렇게 도는 애가 있고 안 도는 애도 있는 건데 태양계 성운은 도는 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수축을 하면서 동시에 회전까지 같이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우리 태양도 원시별이었을 때가 있겠죠? 그거를 원시태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원시태양은 돌아.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렇잖아. 주변 가운데 엄청 커다란 애가 돌면은 바람이 같이 돌잖아요. 토네이도처럼. 그러니까 주변에 태양이라는 엄청 커다란 애가 도니까 주변에 있는 물질들도 같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도는 거를 마치 원방 모양 같다 해가지고 원시 원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원시 태양, 원시 별이 계속 수축을 하니까 온도가 1000만 켈빈보다 높아진 때가 오겠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계열성 태양이 된 거고요. 여기 그럼 이제 돌 때 여기가 또 초신성 근처였잖아. 그럼 우주에는 이 태양계가 형성됐던 공간 주변에는 수소랑 헬륨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철, 금, 우라늄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이 이제 돌다 보니까 근데 도는데 뭐가 많잖아. 이제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뭉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맞지?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돌던 애들이 뭉치면서 덩어리가 지기 시작하는데 이 덩어리들을 미행성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들이 돌다 뭉치면 뭉칠수록 어떻겠어요?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걔네들이 커지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원시 행성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의 수금지와 목토천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미행성체가 성장한 게 원시 행성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행성들이 됐겠죠. 그 과정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일단은 이렇다. 그래서 원시 행성이 이제 원시 행성들도 커지다 보면은 중력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치?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충돌하면서 커진 거예요. 근데 충돌하면서 어느 정도 커지면 얘네들도 이제 중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힘이 세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는 지들이 그냥 지들 중력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걸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행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행성은 이 스스로 빛을 못 내보내는 애들을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별은 스스로 빛을 발생시키면은 별이라고도 하고 항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계 안에서는 항성은 태양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성이 되겠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행성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는 지구형 행성, 두 번째는 목성형 행성,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좀 보면은, 이제 태양이 이렇게 중심에 있겠죠? 얘네들이 도니까 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태양의 자전 방향이랑 행성의 공전 방향이 똑같겠죠? 왜냐면 이거 도는 이유가 뭐였어요? 가운데서 커다란 놈이 도니까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태양의 자전 방향이랑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똑같겠지?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충돌하면서 미행성체가 되고 커지면서 이렇게 행성이 된 겁니다. 그 행성의 특징들 보면은 일단 여기 좀 적어볼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4개를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지. 다음에 등치 큰 친구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 기준이 뭐냐면 이 생성 당시 환경을 좀 생각해 볼게요. 얘네들은 태양하고 가깝잖아. 맞지? 그럼 태양하고 가까우니까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녹는 점이 좀 높은 물질들일 수밖에 없어요. 녹는 점이 낮으면은 어떻게 될까? 혹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녹는 점이 높으면 높은 온도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고체. 맞아. 그러니까 고체의 상태로 버틸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녹는 점이 낮아버리면 여기가 너무 뜨겁잖아. 그러니까 고체 상태를 유지 못하고 액체로 바뀌겠죠? 또는 기체로.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거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돌다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놀이기구 있잖아. 그런 거 아나? 뭐 가운데가 판이 돌아가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밀릴 거 아니야. 그럼 무거운 애가 잘 밀려? 가벼운 애가 잘 밀려? 가벼운 애들이 잘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은 이쪽으로 밀려난 거고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애들만 가까운 쪽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우니까 녹는 점이 높아야 돼. 맞지? 그럼 이런 친구들은 누가 있냐면 보통 철, 니켈 같은 금속 물질들이랑요. 그리고 규소, 산소인데 얘네들을 암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산소가 왜 암석이야? 이거 나중에 나올 건데 그 규소랑 산소랑 합쳐져서 규산이온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규산이온이 돌멩이거든. 그치? 그냥 그 기체 산소 말고 규소랑 산소랑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친구들. 이런 애들로 좀 구성이 돼 있다. 근데 반면에 이쪽으로 넘어간 친구들은 가벼우면서 동시에 차가워도 되죠? 그래서 녹는 점이 좀 낮은 물질들 위주로 가는 거야. 이때 여기로 넘어간 친구들, 얼음, 그리고 메테인,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고체 상태로 존재해야 돼요. 고체가 돼야 뭉쳐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체가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이때 우주는 이미 빅뱅 이후 계속 커져서 온도가 엄청 낮을 때잖아. 그러니까 얼음 상태로 존재 가능한 거고요. 이 메테인 가스도 고체 상태로 존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있는 기체들. 수소, 헬륨은 뭐 당연히 많겠죠? 참고로 이제 가까운 쪽에는 수소, 헬륨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가벼워서 밀려난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행성들은 이 물질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행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얘네들이 고체형 행성이 되죠. 이제 철과 니켈, 얘네 다 고체니까 뭉치기만 한 겁니다. 그치? 근데 얘네들은 기체형 행성인데 왜 얘네들이 갑자기 또 기체형 행성이냐? 최초에 이제 이 얼음과 메테인 있잖아. 얘네들이 고체로 핵만 맞는 거야, 핵. 덩어리고 얼음은 덩어리, 메테인 덩어리가 어느 정도 덩어리가 돼서 좀 커졌어. 그럼 중력이 세질 거 아니야. 그럼 중력이 세지니까 그제서야 수소, 헬륨이 달라붙어서 행성이 된 겁니다. 핵은 고체고 중력이 커져서 기체가 그 주변을 감싸서 기체형 행성이 된 거예요. 되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타 특징 좀 보면은 얘네들의 특징은 고체다 보니까 밀도가 높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기체다 보니까 밀도는 작겠죠? 그 다음에 질량은 어때? 밀도가 높은 거랑 질량이 높은 거랑 달라요? 밀도는 큰데
철, 니켈, 규소, 산소가 많겠어? 수소, 헬륨이 많겠어? 우주에는.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 자체는 적어. 두 개를 비교하면은. 그래서 지구에 얘네들이 작은 겁니다. 근데 밀도는 높아. 여기는 수소, 헬륨 널리고 널린 게 수소, 헬륨이잖아, 우주에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질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일단은 참고로 몇 개만 더 알아두시면 그 공전주기인데, 공전주기는 뭐냐,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짧아야 빠른 거고 길면 느린 거지. 이거는 가깝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원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전주기는 작아요. 돌아야 되는 원이 좁잖아. 가까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공전주기는 길어. 됐지? 그 다음에 자전주기인데, 이 행성들이 또 자전을 하잖아. 맞죠? 근데 자전주기는 거꾸로요. 사실 이거는 아직 왜 이런지는 모릅니다.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이 이래요. 지구형 행성들이 공전주기는 짧은데 자전주기는 좀 길어. 지구만 해도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얘네들은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이게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니까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그 지구 형성 과정을 보면은 최초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돌다가 주변에 있는 덩어리들이 같이 부딪히면서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 미행성체의 주 성분은 철, 니켈, 규소, 산소 등등 이런 친구들 위주로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뭉치면은 이렇게 뭉쳐가지고 생성된 덩어리를 원시지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지구 입장에서는 운석이 계속 충돌한 거잖아. 이렇게 계속 충돌하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원시지구가 충돌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구 자체가 그냥 녹아버려요. 이 지구 자체가 그냥 액체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거 이제 마그마라고 불러요. 이제 마그마 바다가 좀 형성이 됐다. 행성 자체가 녹아버린 겁니다. 액체 상태로. 그럼 이렇게 녹았을 때 액체는 고체보다는 자유롭잖아,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밀도가 큰 놈이랑 밀도가 작은 놈으로 분리가 됩니다. 밀도가 큰 애들은 아래로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는 중심이겠죠, 중심? 중심이 아래쪽이겠지? 그래서 밀도 큰 애들은 아래쪽으로 가는데 이때 밀도가 큰 애들이 보통 철과 니켈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산소와 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을 때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 거죠. 지구 자체의. 이때 이 밀도가 큰 친구들은 뭐가 되냐면 핵이 돼버리고요. 이 밀도가 작아가지고 위로 떠올랐던 친구들, 얘네들이 멘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의 주성분이 산소와 규소예요. 아까 말했던 그 규산염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혹시 학교에서 들어보지 않았나? 규산염.
아직 안 했나? 거참 유감이네요. 됐죠?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줄게요. 됐지? 얘네들이 충돌을 평생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뭉쳐지고 나면은 그 미행 성체들이 재료라고 생각해봐. 재료를 다 썼겠지. 그래서 충돌 횟수가 감소를 하기 시작할 거잖아. 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붙을 건 다 붙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돌 횟수가 작아지니까 온도가 감소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로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굳어버린 거지. 그래서 핵과 멘틀로 남아둔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식어. 그럼 마그마가 다시 고체로 굳어버리겠죠? 그거 이제 원시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요. 됐지? 이제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이제 여기를 이제 지각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원시 대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원시 대기에 수증기가 가득했어요. 그 온도가 떨어지면은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니까 100도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수증기가 물로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공기 중에 가득 차 있던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그게 이제 오늘날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바다. 그래서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원시 바다를 형성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그려볼게. 여기 겉에를 이제 수증기가 비가 되면서 바다가 된 거야. 이거를 원시 바다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후에 바다가 형성되고 나서야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최초 생명체는 바다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보면은, 지금 이 바다까지 퉁쳐서 지구라고 표현할게요. 이 원시 지구에 근처에는 뭐가 있냐면 태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태양에서 뭐 나와요? 자외선 같은 방사선류의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오늘날 자외선 막아주는 건 누구예요? 오존층이잖아. 근데 여기 오존층이 있겠어요? 없잖아. 그래서 육지에서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다는 좀 달라. 바다가 물이 자외선을 좀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자외선이 조금밖에 안 좀 적게 들어오니까 물속에서 그나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최초 생명체는 바다에서 탄생한 거고, 이제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화를 거듭하겠죠? 그 진화 거듭하다가 이후에 이제 이 바다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생명체긴 생명체인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바다에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이놈이 원래 이름은 남세균이라는 친구예요. 그럼 광합성이 뭐죠? 이산화탄소를 이제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포도당이랑 산소를 만드는 거잖아. 산소, 그죠? 이건 뭐 포도당. 그지? 그럼 산소를 만드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산소를 만드는 친구가 생성이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계속 산소를 막 만들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 산소가 이제 바다에 꽉 찰 거 아니에요? 계속 만드니까. 그럼 바다에서 이제 산소가 포화되면은 갈 데 없는 산소들이 육지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육지로 나온 산소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소를 생성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산소가 육지로 넘어가서 오존층을 생성을 하면은 이제 육상 생물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연출이 되겠지. 그 순서가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최초 생명체가 생성됐고 진화를 거듭하다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가 나오게 됐고요.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그 산소가 바다에 꽉 차겠죠? 바다에 꽉 찬 산소는 육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육지에 산소가 축적이 되다가 대기의 성층권에 오존층을 만드니까 그럼 이제 육지에도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주는 거니까 이렇게 육지에 자외선이 차단되고 나서 육지에 생물이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육상생물.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그래프로도 한 번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 대기의 기체 압력. 여기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의 압력은 양이 많으면 압력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체의 양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써줄게. 기체의 양. 그래서 종류별로 그 지구가 생성 초기랑 현재 그 대기의 구성 비율이 바뀐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알고 이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질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바뀐 게 별로 없어요. 현재까지도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는 질소잖아. 이 질소가 가장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는 이 질소는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 안 해. 방관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과자 같은 거 포장할 때 질소 넣는 이유도 질소랑 과자랑 반응을 안 하니까 보관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다 산소 넣어버리면 바로 상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양이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줄어들어요. 우리가 현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거의 없습니다. 0. 몇 %밖에 안 돼. 얘는 왜 줄어들었냐면 바다에 용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전부 다 바닷속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화학 시간을 할 텐데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들어갈 때 탄산이온이 되면서 바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원래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기 이 당시에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 겁니다. 바다로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면 얘는 산소예요. 그럼 산소는 원래 아예 없었다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잖아. 이유가 뭐겠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광합성 가능 생물이 등장하니까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생성이 되니까 이때부터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는 질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기체가 되겠죠. 공기 중에 지각의 구성 원소, 뭐 지구 전체의 구성 원소, 사람의 구성 원소 이런 거 있잖아. 일단 이걸 한번 지금 보시고요. 나중에 시험 임박했을 때 각 종류별로 제일 많은 거 두세 개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되면 또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알겠지? 일단 같이 한번 보고만 넘어갈게요.
지각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에 가장 많은 원소들, 제일 많은 건 산소입니다. 그 다음이 규소야. 아까 얘기했죠? 멘트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산소랑 규소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산소가 제일 많은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지구 전체로 보면은, 이거는 겉에 껍데기만 본 거고, 지구 전체로 보면은 핵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철이 제일 많아, 지구 전체로 보면은. 왜냐면 지구 중심에는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핵이 있잖아. 중심까지 다 지구 전체로 보면은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람, 생명체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산탄수 순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암기를 좀 하실 때.